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지금 이재은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웹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있고요. 그래서 언뜻 보면은 왜 iOS 개발 컨퍼런스에 AWS에 있는 엔지니어가 나와서 설명을 하느냐라고 좀 고민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내용을 보시면은 이해할 것 같아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요즘 AI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죠. 여러분들이 아마도 최소한 한두 가지 이상의 AI들 이야기들은 접해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챗GPT나 다른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이용해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올해 WWDC에서 애플 인텔리전스가 발표되면서 이제 애플도 AI 전쟁에 참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애플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앱을 어떻게 쓸 것이냐 기능들을 고민해 보실 텐데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애플 인텔리전스의 기능이나 아니면 코드 작성법 이런 것들은 인터넷이나 아니면 문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냥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AI 패러다임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어떻게 바뀌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 AI에 대해서 접근할 때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가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AI 패러다임이 어떻게 진화해왔고 그 다음에 현재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I는 크게 3단계로 지금까지 바뀌어왔어요. 첫 번째 굉장히 예전에 AI라고 부르던 초기 단계에서는 룰 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규칙 기반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룰을 엄청나게 많이 세팅해 놓으면 그 룰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동작하는 방식으로 AI가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랬다가 이 룰 베이스는 한계가 되게 뚜렷했습니다. 유연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룰에서 벗어나는 케이스를 다루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룰을 무한대로 계속 추가해보다 보면은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바뀐 게 그 다음에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이 탄생했습니다.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때려 넣어가지고 학습하고 이걸 학습시켜서 AI처럼 만드는 게 기계학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신경망, 이 사람의 뇌 구조하고 비슷한 신경망 구조가 들어가면서 나온 게 딥러닝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비로소 이미지 인식이나 음성 처리 같은 혹은 일반 데이터에서 자연어 처리 같은 것까지 굉장히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기계학습하고 딥러닝까지 모델이 만들어진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예측 모델이 시작됩니다. 최근에 온 게 생성형 AI하고 자연어 처리입니다. 텍스트나 이미지나 음성 그리고 여러 가지 섞인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생성형 AI가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셨을 챗GPT 같은 것들이 바로 이 대표적인 것들인데요. 현재 지금 이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어 처리하고 결합해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자연어란 거는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단어 같은 것들이죠. 사람이 하는 말을 알아듣고 그걸 처리하면서 사람이 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생성해낼 수 있는 생성형 AI까지 만들어져 와 있는 게 현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만요. 제가 오늘 목이 좀 안 좋아서요. 네. 현재 AI 패러다임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생산성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인간하고 기계의 협업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요즘 문제되는 것들 있죠. 딥페이크 영상 같은 것들. 그리고 AI를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표절이 막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AI 윤리나 아니면 프라이버시 그리고 신뢰성이나 중요도가 굉장히 증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패러다임 하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될 부분이 바로 제너레이티브 AI죠. 생성형 AI라고 부르는 기술입니다. 제너레이티브 AI 체계는 크게 이런 식으로 쪼개볼 수 있는데요. 대분류 레이어는 크게 그 제너레이티브 AI 구조를 나눈 겁니다. 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AI 반도체 기술들이 있고요. 엔비디아가 요즘 이것 때문에 주가가 뜨고 있죠. 그 위에 학습 모델을 다룰 수 있는 클라우드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라우드 기반에서 대용량의 데이터 컴퓨터 리소스를 때려 넣어가지고 LLM 모델, 즉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거대 언어 모델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오픈 AI 혹은 허깅페이스 같은 오픈소스 기업들이 있는 겁니다. 그 위에서 우리는 그런 서비스를 응용해서 AI 서비스들을 많이 만들어내죠. 아마 여러분들이 iOS를 개발한다고 한다면 AI를 이용할 때 가장 많이 접근하는 게 바로 상단에 있는 AI 서비스가 될 겁니다. 그 AI 서비스 아래에는 저런 레이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컴퓨팅 하드웨어가 아래쪽에 있고요. 이건 물론 AI 전용 가속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엔비디아 같은 칩셋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위에 머신러닝 인프라가 있습니다. AWS나 GCP나 Azure나 코드웨이브 같은 머신러닝을 제공하는 인프라 클라우드 회사가 있고요. 그 위에 폐쇄형 소스를 기반으로 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옆에는 허깅베이스나 레플리케이트 같은 모델 허브, 그러니까 언어 모델을 제공하는 허브 기업들이 있고요. 오픈 소스 형태로 해서 이미지 생성하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많이 써보셨죠? 그런 오픈 소스로 만들어진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모델을 도와주는 AI 관리형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오픈 서치나 아마존의 캔드라 혹은 랭체인 같은 서비스들이 있죠. 이 위에서 만들어지는 게 응용 애플리케이션이고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집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너레이티브 AI 관해서 발전된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2023년부터 생성형 AI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2023년에 생성형 AI가 등장하고 선언됐을 때는 굉장히 붐이 일기 시작했죠. 작년입니다. 그랬을 때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언어 모델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느껴졌어요. 파운데이션 모델을 좀 더 쉽게 생각해 보자면 똑똑하지만 특별하게 잘하는 건 없는 신입사원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최대한 똑똑하게 만들되 어떤 특별한 전문성 없고 아주 굉장한 특별한 강점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IQ 높은 신입사원 같은 애를 만들자라고 한 게 파운데이션 모델이라서 너도 나도 FM이라고 부르는 파운데이션 모델에 집중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제너레이티브 AI를 안 하면은 실이 뒤떨어진다는 두려움이 되게 컸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AI에 대해서 리스크나 아니면 코스트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자본이 투입돼서 개발이 이루어졌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이 AI를 이용해서 뭔가 비즈니스 밸류를 만들어내기보다는 그냥 AI를 넣었더니 이런 재미난 결과가 만들어진다 라는 그런 흥미로운 결과를 더 중요하게 됐던 시절이 2023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AI에 대한 기술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결과를 어떻게 하면 쉽게 얻을 것인가, 한 줄만 넣으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쉽게 AI로 답을 얻을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는 시절이 2023년이었어요. 올해는 내용이 달라졌죠. 작년에 그냥 무작정 AI를 해보자 였다면 올해는 프로덕션 쪽에서 실제로 AI로 쓸만한 걸 만들어내자라는 쪽으로 관심이 넘어가면서 가성비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졌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냥 결과만 나오면 된다였는데 이제는 비용까지 따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최적화, 파인튜닝이나 뒤에서 다루겠지만 레그 같은 기술들이 있어요. 그런 기술들을 누구나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그 기술 대중화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데이터 중요도는 더 커졌고요. 그 다음에 특정 도메인에 최적화된 언어 모델이 시장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문서 요약이라든지 아니면 PPT 생성 혹은 제약회사의 시나리오 생성 같은 특정 기능을 잘 다루는, 한마디로 똑똑하지만 그냥 특별히 잘하는 거 없던 신입사원에서 이제는 대리급 정도로 해서 똑똑하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부분을 잘 하는 일반적인 AI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도메인 최적화 모델입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바뀔까를 좀 고민해 보자면,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만 보통 빅테크 쪽에서 고민하고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너레이티브 AI에 기반한 각 부분의 사업을 차별화하는 게 본격화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미지와 콘텐츠, 텍스트, 음악 같은 여러 가지 멀티모달 모델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젠틱 AI에 관련돼서 되게 활발하게 개발하고 고도화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게 전반적인 제너레이티브 AI의 발전 예상 방향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발전 방향 속에서 애플은 어떤 AI에 주목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부분이죠. 애플은 애플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노란색이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애플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양쪽으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온 디바이스에서 돌아가는 AI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 디바이스에서 돌아간다는 뜻은 여러분이 가진 아이폰에서 돌아갈 수 있는 AI 모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아이폰에서 돌아가고 있는 AI 모델은 가장 중요한 게 프라이버시를 중심으로 해서 AI가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외부에 있는 서버로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철저히 보호되면서 그 안에서 AI 기술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애플의 AI 방향성이고요. 잘 안 보이는 글씨는 이겁니다. 틱이나 iOS 펑션 같이
사용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스마트 기술과 통합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나와 있는 애플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을 텐데 그 서비스들과 AI가 통합해서 특별히 AI를 쓴다는 느낌 없이 그냥 좀 더 스마트한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게 방향성을 끌어낸다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사용자 중심 쪽 측면입니다. 사용자 중심 측면에서 보자면은 애플은 개인화된 사용자 경험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퍼스널 컨텍스트입니다. 앱을 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개인정보가 들어가게 되죠. 그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사용자 경험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 다음에 개인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추천하거나 제안하거나 서비스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다룬다는 소리죠. 그리고 온 디바이스에서 처리를 강화할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빅테크, 챗 GPT나 아니면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서비스들을 보면은 대부분 데이터가 서버로 넘어가게 돼요. 서버에서 영상 처리하고 그 영상 결과만 응답을 받게 되죠. 그럼 개인 정보들은 모듈이 서버로 들어가는 결과가 납니다. 그럼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죠. 근데 애플에서는 온 디바이스 AI 강화하기 때문에 로컬 디바이스, 즉 아이폰이나 iOS 혹은 뭐 아이패드 혹은 맥북에서 돌아가는 AI 연산을 강조한다는 점이 좀 특징이에요. 덕분에 데이터를 보안하거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빠르고 끊김없는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죠. 그리고 애플에서는 기존에 이미 충분히 성숙되어 있는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생태계와 통합을 해서 활용한다는 점도 사용자 중심의 애플 AI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가지 더 있는데 사용자의 창의성이나 생산성을 지원한다는 점이 좀 독특하고요. 예를 들면은 파이널 컷 프로 같은 유명한 소프트웨어들이 있죠. 맥에서 돌아가는. 잠시만요. 그런 앱에서도 AI 기능을 이용해서 좀 더 사용자의 창의성이나 아니면 생산성을 끌어낼 수 있는 기능으로 진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윤리적 AI나 책임 있는 AI를 사용한다는 점도 좀 강조됩니다. 다음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애플을 볼 때 챗 GPT나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서비스들하고 차이점이 뭔가, 애플의 인텔리전스는 도대체 어떤 위치로 포지셔닝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있으실 거예요. 애플 인텔리전스를 쓰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근데 과연 애플의 경쟁 상대가 챗 GPT일까? 이 답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네, 마음속에서 답을 하셨을 거고요. 제가 질문 이렇게 했으면은 아니란 소리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두 개는 서로 달라요. 애플은 사용자 경험의 개인화 경험, 사용자 중심으로 된 개인화 경험을 제공하는 게 AI의 목표입니다. 반면에 챗GPT 같은 서비스들은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이면서 자연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데에 특화되어 있어요. 반면에 애플 쪽은 개인정보 보호나 희귀의 처리에 포커싱이 되어 있고요. 반면에 챗GPT는 텍스트 기반으로 질문을 응답하고 창의적인 글쓰기를 도와주는 부분에 강점을 두고 있죠. 경쟁의 본질은 결국 이겁니다. 두 AI가 상이한 목적하고 사용자 경험을 서로 지향해요. 두 개가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는 소리죠. 그래서 직접적인 경쟁 상대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AI 활용 측면에서 보자면 사용자 관점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이 가능해요.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애플의 경쟁 상대는 생태계 통합형 AI 서비스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어떤 것들이냐면 이겁니다. 구글이나 아니면은 아마존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서비스에도 보면은 이 서비스가 제공해주는 빅테크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서비스들이 있어요. 음성인식이나 클라우드 서비스 혹은 나머지 생성형 AI 서비스들이요. 이런 서비스들은 보자면 서비스가 다 통합이 되어 있죠. 구글 어시스턴트로 통합이 되어 있고요. 아마존 알렉사 같은 서비스들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사용자의 상호작용 면에서 애플의 시리하고 경쟁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서비스들하고 경쟁 상대가 되기 때문에 챗 GPT 같은 쪽이 아니라 오히려 구글 어시스턴트, 아마존 알렉사 혹은 네이버 클로바 같은 서비스가 애플 인텔리전스를 개발할 때 훨씬 더 포커싱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결국에 애플에서 다루는 AI를 볼 때는 저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사용자의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그리고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차별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생성형 AI하고
온디바이스 AI는 애플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자체 생태계를 구축해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온디바이스 AI를 되게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생성형 AI 요소를 추가시킬 수도 있고요. 사용자가 일상적이거나 직관적인 경험을 높이는 방향성을 추구할 때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애플 인텔리전스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애플 인텔리전스가 어떤 시너지를 줄 수 있느냐,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어서 이야기해 볼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애플 인텔리전스의 핵심 요소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잠시만요. 목이 많이 마르네요. 애플 인텔리전스의 핵심 요소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어요.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프라이버시 중심의 데이터 처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산 및 최적화 기술, 세 가지입니다. 한번 살펴보죠. 온디바이스 AI는 한 세 가지 정도 항목으로 꼽아보자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성능을 최대로 활용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있어도 디바이스 내에 내장되어 있는 AI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자 경험을 일관되게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게 온디바이스 AI의 핵심입니다. 프라이버시 중심의 데이터 처리 쪽을 꼽아보자면 마찬가지로 세 가지 정도가 있을 텐데요. 차별화된 사용자 신뢰입니다. 뭐냐면 AI에서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도 AI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디바이스에서 직접 AI 연산을 처리하기 때문에 엣지 컴퓨팅 기술을 많이 활용한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자기 데이터를 어느 정도까지 AI 시스템에 제공할지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개 데이터 사용 정책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산 및 최적화 기술 측면에서는 애플에서 사용하는 A 시리즈하고 M 시리즈 칩셋이 AI 엔진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용 뉴럴 엔진이 이 딥러닝과 AI 연산을 가속화해서 성능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를 절감시킵니다. 마지막으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되게 잘 결합되어서 통합 설계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게 세 가지가 애플 인텔리전스의 핵심 요소죠. 방금 설명드린 A 시리즈하고 M 시리즈 칩셋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 더 살펴봅시다. A 시리즈하고 M 시리즈 칩셋은 두 가지가 서로 조금 다릅니다. 일단 A 시리즈 칩셋은 아이패드나 아이폰에 나오는 모바일 디바이스에 사용되는 칩셋이고요. 이 칩셋들은 뉴럴 엔진을 활용해서 수십억 개 연산을 초당 수행할 수 있는 AI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연산을 최적화하고 그 덕분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거나 낮은 레이턴시를 보장할 수 있죠. 거기다가 전력을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저전력으로도 효율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게 A 시리즈 칩셋의 특징이에요. 반면에 M 시리즈 칩셋은 맥북하고 아이패드 프로 쪽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고성능 연산에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전용 뉴럴 엔진이 사용되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최적화에 통합되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들 칩셋이 AI 연산의 최적화를 돕기 때문에 훨씬 더 성능 좋게 로컬 디바이스에서도 AI 연산에 대한 고품질의 응답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죠. 아키텍처를 좀 들여다봅시다. 애플 인텔리전스 아키텍처는 이미 많이 공개되어 있긴 한데요. 아키텍처 전체에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로라라는 건데요. 로라는 애플 인텔리전스에서 보자면은 이 애플 인텔리전스에서 사용하는 언어 모델, 즉 파운데이션 모델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튜닝 기법 중에 하나로 파인 튜닝에 해당하는 기법입니다. 이 로라는 모델의 성능 자체는 되게 유지하면서도 모델에 들어가는 파라미터 수를 줄여서 딥러닝 학습을 효율적으로 시키는 최적화 기법이에요. 그래서 덕분에 메모리나 그 다음에 계산 비용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성능을 높일 수 있죠. 방식은 이겁니다. 모델의 가중치를 동결하고요. 저수준의 랭크를 갖는 행렬을 새로 정의해서 행렬의 파라미터만 업데이트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파인튜닝하고 레그, 여러분들이 AI를 다룬다면 꼭 알아둬야 될 튜닝 전략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파인튜닝, 그리고 하나는 레그인데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언어 모델,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부르는 기본적인 언어 모델이죠. 이 모델인 성능이 있는데 이 성능을 특정 요구사항에 맞게 최적화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파인튜닝을 하거나 혹은 레그를 쓰거나 하는 거죠. 파인튜닝은
모델 자체에다가 특정 도메인을 위한 파라미터를 추가해서 모델을 학습시키고요. 이 학습된 모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응답을 잘하게 만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신입사원이 있을 때 이 신입사원을 재교육시켜서 굉장히 똑똑한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파인튜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델이 있고요. 그 모델에다가 파라미터를 더 추가해가지고 전문 분야의 지식을 갖춘 전문적인 언어 모델로 만들어내는 게 파인튜닝 방식인 거예요. 반면에 레그는 뭐냐면 모델을 추가 학습을 시키는 과정을 안 합니다. 파라미터를 안 집어넣고요. 대신에 모델에다가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에다가 일종의 오픈북처럼 어떤 내용을 참고해서 답변하라라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넣어주는 거죠. 이걸 날리지 베이스라고 부르는데, 날리지 베이스를 통해서 질문에 맞는 답을 훨씬 효율적으로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 레그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사전에 학습된 언어 모델이 있을 때 이 언어 모델에 대해서 특정 제약 계산이나 아니면 서머라이즈나 혹은 예측 모델이나 날씨 예측 모델 같은 이런 것들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전문 지식을 추가 학습시키는 과정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파인튜닝이나 레그나 둘 다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로 사용자 맞춤화를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유저의 요구사항에 맞추기 위해서 커스터마이징 되는 방식이란 거죠. 세 번째는 특정 도메인에 대한 적용 가능성입니다. 앞서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약회사나 혹은 날씨 예측 혹은 주식 예측 이런 특정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하는 것처럼 고품질의 답변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파인튜닝이나 레그 방식을 적용하는 거죠. 이 덕분에 추론 성능을 보완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파인튜닝이나 레그는 둘 다 결국 언어 모델, 즉 AI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연결이 돼요. 하지만 두 개는 서로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을 어떻게 튜닝하느냐에 대한 방식이 달라요. 파인튜닝은 모델 자체를 성장시키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레그는 모델 자체를 성장시키진 않되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외부에서 참조할 수 있는 날리지 베이스를 제공을 해서 일종의 오픈북처럼 답변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게 레그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활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파인튜닝은 모델에다가 집어넣는 거고 레그는 오픈북처럼 답변을 할 때마다 그 외부에서 데이터를 끌어온다는 점이 데이터 활용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습 과정도 동일한 맥락에서 서로 다릅니다. 적용 시점도 다른데요. 파인튜닝은 일반적으로 질문을 하기 전에 미리 학습을 완료시켜놔요. 그래서 학습이 완료된 모델을 가지고서 거기에다가 질문을 하면은 거기에 맞는 데이터가 응답이 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레그는 실시간으로 외부 데이터를 검색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인튜닝은 매번 데이터셋에 맞게 학습을 시켜야 돼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요. 유지보수도 부담스럽습니다. 반면에 레그는 최신 정보가 바뀌게 되면 외부 데이터베이스만 갱신해주면 되기 때문에 모델 자체를 재학습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확장성도 좋고요. 유지보수면도 효율적이에요. 마지막으로 성능 면에서 보자면 파인튜닝은 특정 모델에 대해 특정 작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최적화된 성능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분야를 벗어나게 되면 질문이나 요청의 유연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특정 도메인에 고도로 특화된 모델이 필요할 때 유리한 방식입니다. 반면에 레그는 그 언어 모델은 그대로 두고 그 모델에다가 외부의 날리지 베이스만 추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양한 도메인에서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언어 모델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외부에 있는 날리지 베이스만 교체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확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점이 있어요. 레그는 외부의 데이터베이스를 매번 조회해 와야 되기 때문에 응답 성능이 파인튜닝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으면 이제 로라라는 이야기가 뭔지 대충은 아셨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애플에서는 왜 이런 로라를 사용했느냐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가 파인튜닝 방법을 사용하다 보면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카타스픽 포게팅이라는 치명적 망각이라는 문제인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래 모델이 왼쪽에 있었어요. 이 모델을 추가 파라미터를 넣어서 학습을 시키게 되면 원래 경계를 나눠놨던 부분에서 경계선이 틀어지면서 예전에 있었던 데이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이 여기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 추가 학습으로 갔을 때 데이터가 사라지는 현상이 생겨요. 이걸 우리가 치명적 망각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파인튜닝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근데 로라는 이걸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냐면 전체적인 메인 데이터 파라미터는 그대로 두고요. 특정 영역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만 튜닝을 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범용적인 지식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대로 두고요. 전문적인 지식에 해당하는 부분만 제한적으로 튜닝을 하도록 해서 파인 튜닝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치명적 망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인텔리전스에서는 이런 로라를 성능 향상 기법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로라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모델의 성능을 되게 유지하면서 파라미터를 수를 줄여서 효율적으로 딥러닝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특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델을 경량화시킬 수 있고요.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성능을 유지시키면서 적용 분할을 되게 키울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를 공유할 수도 있고요. 치명적 망각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 시간에 걸쳐서 로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왜 로라를 강조하고 있느냐? 뒤에 가서 다시 나올 겁니다. 애플 인텔리전스 아키텍처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또 다른 게 시멘틱 인덱스입니다. 의미론적 인덱스라는 개념인데요. 이겁니다. 단순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검색을 하면 키워드 검색을 해요. 근데 시멘틱 인덱스에서는 키워드 검색으로 일치형 검색이 아니라 문서나 데이터의 의미 관계를 살펴서 반드시 일치하지 않더라도 뭔가 연관된 정보가 있으면 그것까지 내용을 검색해오는 방식을 우리는 의미론적 인덱스, 즉 시멘틱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정확한 검색을 넣지 않더라도 맥락을 살펴서 더 맞는 정보를 검색하는 데에 초점을 두는 게 시멘틱 인덱스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시멘틱 인덱스는 자연어 처리 기법을 활용해서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장이나 문서를 벡터 형태로 변환하는 벡터 인베딩을 처리합니다. 이걸 통해서 의미적으로 가까운 문서가 어떤 것인지를 잘 찾아내는 식으로 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의미론적 관계에 대한 데이터 모델링을 함으로써 각 문서들 간의 관계가 어떤지 잘 표현을 해내는 게 특성이에요. 여기서 벡터 인베딩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벡터 인베딩은 이겁니다. 단어나 문장을 되게 고차원적인 벡터 숫자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단어 간 유사성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관계를 캡처하는 걸 벡터 인베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 닉네임 꼼꼼한 재현씨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단어를 벡터 인베딩으로 해서 수학적으로 변환하면 저기 보이는 것 같은 저런 숫자들이 나옵니다. 저 숫자들을 어디에 쓰냐면은 저 숫자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두 단어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나타내요. 예를 들면 꼼꼼함이란 단어를 벡터 인베딩 했을 때 저런 숫자로 표현했다고 하면은 덜렁대는 이란 단어는 저 초록색에 표시되는 것처럼 벡터 인베딩으로 숫자로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반품 불가라는 단어가 있다면은 마찬가지로 저런 인베딩이 되겠죠. 저 숫자들을 좌표 공간에 나열하게 되면 좌표 공간상에서 서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좌표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 좌표들에 해당하는 단어들은 서로 연관도가 높은 겁니다. 이걸 통해서 컴퓨터가 두 단어 간의 연관성이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멘틱 인베딩은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텍스트 인베딩을 거쳐서 유사도를 측정하고요. 이 유사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고양이와 관련된 검색어가 고양이의 생태나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애완동물 관리 같은 단어로도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시멘틱 인덱스는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측면에서 사용됩니다. 문서를 검색할 때 검색 엔진으로 사용되고요. 혹은 추천 시스템에도 사용됩니다. 챗봇이나 대화형 AI를 만들 때도 사용되죠. 덕분에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응답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 시멘틱 인덱스가 애플 인텔리전스 아키텍처의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 보시는 화면처럼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시멘틱 인덱스가 중간에 보이시죠?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디바이스 맥락에서 애플 실리콘 칩셋에서 돌아가는 GPU나 GPU 그리고 뉴럴 엔진이나 아니면 CQ 인클레이브 같은 이 부분이 레이어로 나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퍼슨 인텔리전스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멘틱 인덱스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앱 인텐트에 대한 툴박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텍스트하고 이미지로 나누는 이 세로로 쪼개진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로라 어댑터예요. 그래서 저기에서 전문적인 기능들을 담당하는 영역이 제공됩니다. 이 부분들, 이 레이어를 위로 만나보면서 제일 위쪽에 보이시는 게 앱과 익스피리언스인데요.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몇 가지 경험들이 있습니다. 실이나 아니면 라이팅 툴 혹은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 같은 것들은 iOS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것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애플 인텔리전스 이용해서 앱을 개발하신다면 중간에 있는 앱스 영역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 영역에서 개발한 것들이 시멘틱 인덱스나 앱 인덱스 툴박스를 통해서 처리가 될 거고요. 여기서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온 디바이스 모델에서 여러 가지 AI 응답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화살표가 나와 있죠. 위에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뭐냐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들은 왼쪽은 iOS나 아이폰 디바이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처리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복잡한 영상을 처리했을 수도 있잖아요. 뭔가 최근 몇 년간의 데이터를 종합해가지고 평가해달라고 하던가 굉장히 복잡한 데이터를 생성해달라고 요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성능이 낮은 온 디바이스 모델에서는 처리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때 오케스트레이션에서 어떻게 처리하냐면 오른쪽에 있는 서버 모델로 응답을 보내주고요. 서버 모델이 구축되어 있을 때 서버 쪽에서 훨씬 많은 로라 어댑터를 이용해서 응답을 하고 처리를 하고 그 응답을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왼쪽은 디바이스고 오른쪽은 서버 모델인 거죠. 애플에서는 이걸 PCC라고 부릅니다. 여기 나와 있죠. Private Cloud Connect입니다. 마찬가지로 서버 모델도 이쪽에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애플 전용의 실리콘 칩셋이 사용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용 OS가 세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위에서 머신러닝 스택이 올라가고 그 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언어 모델이 구축이 되어야 사용할 수 있는 PCC 모델이 저런 식으로 두 가지 엮여진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어요. 여기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넘어갑시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애플 인텔리전스의 내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아까 기본적인 언어 모델, 그러니까 똑똑하지만 특별히 잘하는 건 없는 신입사원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 보이시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이 파운데이션 모델은 전반적으로 똑똑하지만 특별히 잘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잘하는 어떤 기능들을 원하겠죠. 그때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 파운데이션 모델에다가 튜닝된 어댑터를 붙이는 방식으로 애플 인텔리전스가 동작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파운데이션 모델이 응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복잡한 혹은 특정 작업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은 파인 튜닝된 로라 방식의 어댑터가 달라붙게 돼요. 아래쪽에 보이시는 그림이 파운데이션 모델이고요. 위쪽에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로라 방식으로 파인 튜닝된 어댑터들입니다. 서머라이제이션이나 아니면 메일 응답을 하는 이메일에 응답하는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로라 어댑터 방식으로 준비되어 있는 거죠. 애플에서 이런 방식으로 동작하도록 만들어 놓은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이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점을 좀 살펴볼게요. 이 애플 인텔리전스 모델을 이렇게 구조를 해놓으면은 모델을 배포하기가 쉬워집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을 배포할 필요 없이 로라 어댑터만 새로 배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배포할 수 있고요. 메모리 자원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자체도 절감할 수 있죠. 이런 구조 때문에 애플에서는 파운데이션 모델에다가 로라 어댑터를 붙여서 파인 튜닝을 해서 로라 어댑터를 제공하도록 아키텍처가 구성되어 있는 거죠.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앱을 만들 때 좀 고민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AI 경험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온 디바이스에서 돌아가는 AI에 포커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 가지 정도로 꼽아봤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를 사용할 때 가장 AI 설계를 중심으로 둬야 되는 건 이렇게 세 가지예요. 온 디바이스 AI라는 점, 아까 계속 나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용자를 우선시하는 철학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애플 인텔리전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사용자가 느끼는 가치나 경험이 어떤가,
그 경험을 극대화하는 것들을 목표로 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관적이고 되게 이해하기 쉬운 경험을 제공해야 됩니다. AI 기능이 아무리 좋아도 이걸 AI를 사용한다라는 느낌보다는 훨씬 더 그냥 일반적인 기능을 사용하되 AI가 가미되어 있는 정도로 느끼게 해주셔야 훨씬 더 사용자 경험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용자 경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되고요. 창의적인 작업을 지원하는 데에 많이 포커싱을 줄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프라이버시하고 보안을 유지하는 데에 가장 핵심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뭔가 앱을 만든다고 했을 때 AI로 이 애플 인텔리전스로 어떤 앱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사용자의 창의성이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달라는 거죠. 장표가 한 3-4장 남았는데요. 애플 AI 기술에 대해서 미래 전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애플 생태계 내에서 AI 역할이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우선 앞으로 온디바이스 AI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거라고 봐요. 클라우드 AI 기반이 아니라 애플이 온디바이스에서 점점 더 기능을 처리하는 요소가 많아질 거고요. AI하고 애플 생태계가 점점 더 통합되어 갈 거라는 점이 또 큽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대한 최적화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중심 AI 패러다임 확산을 이루어질 건데요. 여기서 개인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AI 모델을 구축하고 온디바이스를 활용하는 엣지 AI하고 사용자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하는 AI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개인화 경험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결국 애플 인텔리전스가 가야 될 궁극적인 방향은 아이언맨에 나오는 자비스 같은 개인 비서 같은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애플 인텔리전스는 산업 내에 굉장한 표준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니라요. 그리고 애플의 AI 윤리 책임성이나 아니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발전해 나갈 거고요. 마지막입니다. 미래 쪽에서는 AI를 구현할 때 사용자 우선 철학이 많이 지속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통합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글로벌 AI에 대한 트렌드를 쭉 이끌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AI는 발전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AI를 만들어갈 때 사실 가장 좋은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를 생각하기보다 그냥 직접 하나씩 만들어 보다 보면 AI에 대한 애플 인텔리전스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에 대한 방향성이 가늠될 겁니다. 어디까지나 사용자 중심에다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점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